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심야북살롱이라는 망원동에 자리 잡은 아챕토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 모임 중에 하나예요. 오프라인 독서 모임인데 월요일과 수요일을 모두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저 혼자 하게 돼서 저번에도 혼자 하게 돼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도 이제 신기하게 또 약간은 슬프지만 혼자 하게 돼서 그 기록을 또 혼자 할 때는 남겨보면 좋겠다 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이제 함께 읽는 책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에게 저의 책의 감상을 이제 각자 읽는 시간을 가진 후에 나누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저의 책 친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읽은 책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오늘 제가 읽은 책은 고요한 읽기라는 책이에요. 이승우 작가의 산문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백커버예요. 의심 속에서도 믿는 일, 부끄러움 속에서도 쓰는 일, 그의 모든 건 고요한 읽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좋아하는 김밥집, 그러니까 로메인 키친이라는 샌드위치랑 김밥을 파는 작은 음식점에서 알게 된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김밥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책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한두 장을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읽어야겠다. 이 책은 꼭 직접 빌려서 읽어보든 구매해서 읽어보든 해야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빌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대출 중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구매해서 읽게 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뭔가 내가 꼭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구절이 있었는데 이제 서문에 있는 부분이에요. 감추어진 동굴이라고 써 있었는데 한번 소개해봐 드릴게요. 코기토, 생각하다의 어원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으다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의 어떤 페이지에서 읽었습니다. 모으다라는 뜻의 코고에 어떤 행동의 빈번함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토가 붙어 코기토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기토의 원래 뜻은 자주 모으다인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한데 모으는 마음의 행위에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고정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내부에는 그가 감추어진 동굴이라고 부르는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것이 파편으로 흩어진 채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떤 자극을 받지 않으면 동굴 밖으로 이끌려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무언가가 불러일으켜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으기, 즉 생각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라는 말의 어원을 이제 이렇게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주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하는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생각은 어떤 문장의 작용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것이니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끌려 나와 이 모습을 보이기까지 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테니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작품이란 그 책이 없다면 스스로 보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도록 작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광학기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란 쿤데라의 문장을 같이 인용해 주는데요. 독자는 독서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독자가 된다. 이렇게 문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책을 읽을 때 독자가 읽게 되는 거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자신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와, 이 책 뭐지? 읽는다는 행위와 생각하는 행위를 감춰진 동굴에서 끄집어 나와지게 되는 그런 비유로 시작해서 이제 이 두 작가의 문장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도출해낼 수가 있구나. 결국 우리는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게 되는 거구나. 그 문장이 주는 힘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그치? 내가 책을 읽을 때 사실 나는 이 책을 알고 싶고 이 책의 저자가 궁금해서 이 책을 펼치지만 읽다 보면 내 생각을 발견하고 내 고민에 대한 답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 문장과 씨름하고 있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마주하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읽기의 행위를 이 사람은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탐구하듯이 좀 신중하게 읽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 너무 이제 서론만 읽다가 이거는 무조건 소장해서 읽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왔었는데 역시나 도서관에서 못 읽었지만 바로 구매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 책을 또 꺼내들게 된 이유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천천히 읽고 있어요. 보통 어떤 책들은 이제 한번 붙잡아서 읽기 시작하면은 매 모임마다 계속 조금씩 읽어서 빨리 완독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책들은 좀 일부러 아껴두면서 가끔 꺼내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은 좀 후자에 가까워요. 바로 연달아서 휘리릭 읽기에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책이랄까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그런 감상이 그리울 때, 특히 좀 정말 잔잔하게 좀 침잠하는 기분으로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싶을 때, 그런 글이 저의 생각에서 동굴에서 좀 저의 마음을 끌어내 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책을 제가 찾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읽은 부분도 좋았는데, 오늘 읽은 부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하다가,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 중에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아챕터 연결하는 책방에 기록해 두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향수와 추구 혹은 무지와 미지라는 챕터의 이야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 향수라는 개념, 그리고 또 무지와 미지라는 그런 개념이 정말 색다르게 해석되어서 전달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어, 책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은 어쨌든 향수라는 것이 이렇게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병 걸린다라고 할 때 그 향수를 얘기하는데 향수와 추구를 이제 대칭점에 놓고 또 무지와 미지라는 개념을 대칭점에 놓고 다룹니다. 향수는 떠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떠나왔으나 아직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향수라 함은, 돌아가려는 마음이기도 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어떤 곳으로부터 떠났는데, 그 떠난 곳에서 아직 정착하지 못했고, 정착할 수 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고, 또 내가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면서 그곳과 단절된 기분, 그리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떠나온 곳을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그 무지의 상태를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향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냥 그립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저 그리워하는 마음과 어떤 면에서 다를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준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수라는 것이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인 동시에 떠나온 시간을 향한 그리움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온 곳을 그리워하지만 그곳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그 시간 자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향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음, 밀란 쿤데라의 소설 향수라는 책을 다뤄요. 여기서 이 중요 인물이 겪은 일이 저는 너무나 공감이 가면서도 좀 슬펐거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969년에 공산화된 조국을 떠났던 여성이에요. 이레나이라는 여성이고요.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자마자 기다렸단 듯이 조국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오랜만에 돌아간 그 고향은 이 이레나이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가 프랑스에 이제 떠났던 삶, 20년간의 그 떠났을 삶을 누구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완전히 그녀의 삶을 어찌 보면 편집해 내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태도에 대해서 밀랑 쿤데라가 그들이 마치 그녀의 팔뚝을 잘라서 손을 막바로 팔꿈치에 갖다 붙이려는 듯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꿰매려 한다라고 서술했다고 해요. 이레나는 친구들이 모르는 자기 삶에 대해서 서술할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그녀에서 사라진 그런 그때의 일들에 대해서 그 과거, 2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함께 향유할 것을 강요받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녀가 프랑스에서 사온 포도주가 있는데 이 과거의 친구들은, 고향의 친구들은 체코의 맥주만 맛있다고 마시고 그녀가 사온 포도주는 본체 만체하고 아무도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연한 대립으로 설정한 걸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녀의 그 20년의 프랑스에서의 세월과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경험과 그곳에서 마주한 자기가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 자체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가 그 20년의 세월 동안 그 체코에 있지 못한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이 보낸 그 시간들을 이 이레나이라는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리워하지만 닿을 수 없고 환대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이 향수라는 제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라는 개념과 이 감정은 알미라는 개념과 굉장히 연결이 깊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이 권력이 될 수 있고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는 사람은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는 열망이 사라진다. 더 이상 그리워하지도 않는다. 함부로 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대상이 누구든 우리가 무언가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함부로 판단하고 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참 안다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대상을 향한 존중이나 사랑 혹은 탐구에 대한 그리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무지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다가가려고 하고 그리워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지의 영역을 계속 개발해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참신한 거예요.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고향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고향에 이르렀더라도 완전히 정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무지의 영역을 계속 새롭게 발견해내야 한다라는 말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지의 영역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이 제안을요. 음, 그리고서는 이 무지와 미지, 그리고 향수와 추구를 비교하는 거를 바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를 우리가 바라볼 때, 바다를 보면서 향수를 떠올리는 사람은 바다의 물을 보고 그 바다의 자체를 보면서 바다에서 내가 이룬 것, 바다에서 경험한 것, 바다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서 멀어져 버린 어떤 것을 그리워하면서 바다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바다를 통해서 그 바다의 너머를 보고 그 바다의 너머를 상상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머물지 못하고 바다를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제 계속 끌리는 건 바다가 보여주는 그 바다 자체가 아니라 바다의 너머에 그 곳엔 어디 무언가 있을지, 무엇이 있을지, 그것을 궁금해하는 마음, 그 이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세계를 향해서 그리워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봐요. 아까 이제 무지에 대한 것, 향수에 대한 거는 내가 겪었고, 그것을 이제 떠나왔지만, 그 떠나온 시간과 그 존재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이 미지와 추구의 감정은 내가 겪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리워. 무엇일까? 어떤 감정일까? 마치 그 애니메이션 중에 모아나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모아나의 주인공인 모아나는 자기가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자신의 터전의 그 앞바다 너머의 먼 바다를 계속 그리워하면서 꿈꾸거든요. 그 너머의 모험할 나를.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지와 미지의 이 세계의 감정을 대조해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본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드라마에서 미지라는 주인공은 서울에 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계속 서울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꿈꾸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겪어보지 않은 것인데 그리워하고 계속 막 아련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켠에 계속 그 미련이 남아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지의 추구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향수와 이 무지에 대한 감정은 과거를 향한 감정이고, 미지와 추구에 대한 감정은 미래를 향한 그런 기대의 마음이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지에는 알지 못한 데에 대한 불만이, 미지에는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가 내포되어 있다. 무지는 과거에 대한 것이고 미지는 미래를 향한 것이다. 무지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미지는 추구를 북돋운다. 신기하게도 이 책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읽고 나눌 때 북살롱 멤버분 중에 미지라는 이름을 가진 책 친구분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멋진 개념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을 읽을 때 미지라는 친구분이 계셔서 얼마나 흥미롭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미지라는 인물이 매번 이제 두려움이 앞설 때,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 스스로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어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오늘만 주어졌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미 끝난 것, 그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시간. 그래서 그 당장의 눈앞에 온, 어, 미지의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주문을 외우게 됐냐면, 이 미지라는 인물은 계속, 가장 간절히 꿈꾸던 달리기라는 어떤 종목의 운동 선수가 되고 싶었다가 좌절이 되는 경험을 하고 부상 때문에 집에서 이제 칩거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한두 달을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칩거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을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자책을 많이 하는 시기를 보내는데
그때 이제 이 미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제 미지의 방을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지가 자꾸만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다. 자기가 너무 쓰레기같이 느껴진다. 왜 방 밖을 나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만 같다.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집 밖을 나가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하소연을 울면서 털어놔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슴이 사자나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쓰레기 같은 짓이야? 약한 동물이 맹수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상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도망치는 행위가 그게 쓰레기 같은 행동이냐? 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추저분해 보이는 행동이어도 그게 살려고 하는 짓이면 다 용감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 문장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쩔 땐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분명 어떻게 살아야 될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들을 내가 분명히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 잘 이루지 못한 것들,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괴로운 것들 있잖아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어떤 삶에 대해서 내가 잘 해내야 된다는 것, 개선해서 이전의 과오를 버리고,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지만, 또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혹은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형편없는 결과를 마주할까봐, 두려움에 발을 내딛지 못하겠는 상황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 앞날을 어, 알게 될 그 어떤 상황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용기를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이 책에서 얘기하는 미지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아마 그 드라마에서 그 할머니가 얘기한 살아갈 용기, 그 용기가 아닐까라고 저는 두 가지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향수가 현실이 불완전하거나 낯설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익숙한 세계로 귀환하려는 열망을 갖게 한다면, 추구는 이 익숙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전부일 리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모르는 낯선 세계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분명한 세계 넘어 구체적이지도 감각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은 세계를 지향하게 하는 열망이 인간을 다른 존재가 되게 한다. 그리움이 하는 일이다. 그것은 현실 속으로 다른 차원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 초대된 다른 차원이 우리를 끌어올린다. 바깥으로, 위로, 말하자면 초월. 레비나스는 초월을 횡단하는 운동이자 상승하는 운동이라고 했다. 가로질러 올라가는, 가야 하는 존재다, 인간은. 네. 이 마지막에 이 문장들이 정말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서 책방을 지키게 되는 일이나 저번처럼 이제 새롭게 야심차게 모임을 열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내가 정성껏 해보려고 했던 일에서 되게 형편없는 결과를 마주할 때, 그리고 뭔가 열심히 막 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어딘가 한 군데가 아파서 일정을 막 다 취소해야 될 때, 그럴 때들을 만나면 되게 괴로워요. 그냥 막 너무 부끄럽고 방구석에 막 숨어 있고 싶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내가 너무 욕심을 내고 있나?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그런 생각에 자책할 때도 많아요. 스스로한테 화도 많이 내고요. 근데 아무리 추저분해 보여도 살려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짓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주르륵 나더라고요. 그래, 난 내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지. 내가 기쁘게 나를 숨쉬게 하는 일들을 그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그 삶이 얼마나 주어질진 모르지만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겪어보지도 않았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세계지만, 그냥 나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삶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랄까?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은 어떤 미지를 추구하시나요? 또 혹은 어떤 무지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돌아갈 수 없는데 겪었던 구체적인 순간들을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지, 또 그리워하시는지, 또 반대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않은 세계지만 어떤 상황을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추구하고 또 밖으로 나가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미지의 이야기가 담긴 고요한 일기에 향수와 추구라는 챕터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책은 이렇게 정말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을 새롭게 다 풀어헤쳐 놓고 이 저자의 시각으로 또 자기가 만난 읽기의 순간에서 만난 문장들로 찬찬히 해석하고 톱파주고 제안해냅니다. 그 개념들에 모두 동의를 하진 않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감상으로 제가 드라마를 연결했던 것처럼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또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에서도 언제든 구매가 가능하니까 또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챕터를 통해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구매를 요청해 주시면 제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이제 독서 노트로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계속 이제 앞으로 북살롱 시간에 이렇게 반갑게도 책 친구들이 오면 함께 책을 읽고 또 아쉽게도 그 자리를 제가 혼자 지키게 된다면 이런 책 얘기를 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연결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고 즐거우셨다면 또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또 댓글로 감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와 그리고 또 적극적인 후원으로 아체토가 벌써 2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라인드북을 또 이제 비밀책 독서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늘 한 권을 또 판매하기도 했는데 이 책을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소개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즐거운 미지의 세계를 꿈꾸는 책들을 찾아서 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